우리가 지난 한 20년, 30년 동안 봐왔던 걸프전부터 이라크전, 아프가니스탄 전쟁 이런 전장들 싹 다 잊어야 돼요. 지금 러시아군, 우크라이나군 양쪽 모두 보면 다 같이 격추가 되고 있는 것이고 서방제 헬기가 그 공간에 가더라도 비슷하게 격추가 될 거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헬기가 과연 미래 전장에서 생존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아파치 헬기를 더 이상 운영하지 않는 방향으로 확정을 했고, 그래서 아파치 헬기를 아마도 도태해서 동남아 지역의 국가들을 무상 제공하는 방향까지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가장 출력이 좋은 엔진, 다양한 실전 경험과 아주 많은 규모의 무장을 운용을 할 수 있고 그걸 굉장히 정밀하게 운용을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미군이 운용을 하고 있는 아파치라던가 바이퍼 헬기들 아주 좋은 헬기라고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 헬기들의 주요 특징은 수송 헬기하고 공격 헬기의 역할을 둘로 분리를 잘 안 해요. 병력 수송과 무장 헬기 역할을 같이 요구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침투를 하는 방법 측면에서 봤을 때 미군 같은 경우에는 저고도에 바짝 붙는 쪽으로 선호를 하는 경향이 있고, 러시아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동하는 걸로 생존성을 확보를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디테일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미제헬기가 좋겠죠. 그거는 모든 무기체계가 사실은 마찬가지인데, 커다란 기술적인 흐름이라던가 아니면 전장의 환경이라던가 이런 게 싹 한번 바뀔 때가 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정말 이제는 헬기가 과연 미래 전장에서 생존을 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퀘션 마크가 한참 따라붙는 그런 시기라고 할 수 있죠. 헬기뿐만이 아니라 모든 항공기는 서바이버빌리티라고 얘기하는 생존성을 기본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 건데, 몇 가지가 있겠죠. 하나는 피탐성을 줄이는 방법. 그러니까 내가 안 보이면 안 맞을 거 아니에요. 그게 일종의 스텔스하고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고, 저고도에 바짝 붙어서 레이더에 잘 보이지 않도록 내가 레이더의 클러터 속에 숨을 수 있을 정도의 낮은 저고도로 붙어버리는 이런 형태의 비행들을 선호를 했죠. 또 다른 한 가지 방법은 속도를 엄청나게 빨리 침투를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 속도라는 게 정말 엄청나게 높은 속도라야지 그 속도를 가지고 이점을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속도보다는 피탐성을 줄이는 방법들을 많이 선택을 하죠. 눈으로 볼 수 있는 광학 측면에서 이걸 감출 수 있는 방법은 사실 크게 없어요. 위장색을 좀 칠한다던가 이런 방법들밖에 없을 것이고, 그래서 좀 더 현실적인 방법으로 접근을 한 방법들은 RWR이라고 부르는 레이더 워닝 리시버라던가 이런 쪽의 전자전 능력들을 개선을 해서 나한테 가해지는 위협을 식별을 한 다음에 플레어 같은 것들을 투발을 하고, 그리고 덜컴이라고 부르는 레이저를 조사를 해서 미사일 탐색기를 기만하는 이런 장비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적용을 해서 생존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많이 넘어갔죠. 저고도로 비행을 해서 나무 아래쪽으로까지 들어가서 숨는 그런 활동들이 헬기가 추구하는 형태의 스텔스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그게 과거에는 형태를 식별할 수 있는 미사일들이 아니었어요. 요즘은 적외선 열영상으로 보고 형태를 파악해서 물고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들은 사실상 기만하기가 정말 많이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도무기에 해당하는 굉장히 고위협의 환경들, 이것들도 사실 대응하기가 힘들고, 그리고 그 소총부터 시작해서 특히나 12.7mm나 14.5mm 사이에 해당하는 이런 중기관총들, 이런 탄막에 딱 걸리면 답이 없죠. 우크라이나전에서도 굉장히 많은 수의 헬기가 그런 식으로 떨어지고 있고, 미군 헬기들 같은 경우에도 이라크전 사례라던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성과가 좋지 않아요. 이라크전 때 카르발라 전투 과정에서 좀 무리한 아파치의 공격 활동이 좀 진행이 된 적이 있어요. 일단 기상도 안 좋았지만 이라크군이 매복을 하고 잘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속에 들어가기가 무섭게 모든 종류의 무유도 화기가 다 포화를 뿜은 거예요. 그리고 이 탄막에 걸려서 상당히 많은 큰 피해를 입었고, 여단급 제대 전체가 사실 다 피탄이 됐다라고 보는 게 맞고, 그 중에서 어떤 헬기는 이 헬기가 살아서 돌아온 게 신기할 정도로 많이 피탄이 된 경우도 있어요. 베트남전 때 너무 많은 헬기가 떨어지고 난 다음에 고민을 하고 개선을 해서 나온 헬기들이 현재 UH-60하고 아파치 헬기란 말이에요. 근데 그 모든 헬기들이 작전 환경으로 들어가서 그렇게 피탄이 되고 나면 방법이 특별하게 없는 이런 상황 언제든지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헬기 전력을 어떻게 개선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고,
상대적으로 피탄성 측면에서 설계가 잘 돼 있다라는 건 인정을 할 수 있죠. 하지만 그렇게 하고 작전을 지속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는 한번 물음표를 달아야죠. 이번에 우크라이나의 공세 과정에서 러시아군 전차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대로 유폭이 돼서 터져버린다던가 사실 사람이 살아나오기가 참 힘든 이런 상황들이 많았는데, 반면에 서방 전차나 장갑차들 같은 경우에는 장비는 파손이 되더라도 일단 사람은 살려서 나올 수 있거나 아니면 파손된 장비 후방으로 끌고 가서 수리를 한 다음에 다시 투입을 할 수 있을 설계가 진행이 돼 있더라라는 것들이 같이 확인이 되고 있잖아요. 이렇게 맞고 돌아와서도 살아 돌아올 수 있으니까 계속 작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이거하고는 거리가 멀다고요. 전차나 장갑차하고 다르게 헬기 같은 경우에는 한번 파손이 되고 나면 가망성에 문제가 생겨요. 생존성 측면에서 헬기에 위협이 되는 요소들이 너무 많이 확인이 되다 보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아파치 헬기를 더 이상 운영하지 않는 방향으로 정책을 확정을 했고, 그래서 아파치 헬기를 아마도 도태해서 동남아 지역의 국가들을 무상 제공하는 방향까지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중국이나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지대공 통합방공 체계의 성능이 너무 좋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S-300 같은 그런 구형 지대공 방공 체계들도 굉장히 효과가 좋다 라는 것이 이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 과정에서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그때 그 시절에는 상대적으로 좀 쉽게 생각을 한 거죠. 장갑을 필요한 부분마다 잘 보강을 해서 생존을 하겠다, 이런 컨셉이었고, 그런데 테러리스트들이 갑자기 알라봉을 들고 뛰어나와서 이걸로 헬기를 쏠 줄은 아무도 몰랐던 거지. 근데 그렇게 되면서 이제 피탄성도 우리가 계산한 피탄성의 범위를 넘어선다가 되는 것이고, 과거에 이 헬기를 위협할 수 있는 고성능의 지대공 통합방공 체계라는 게 그냥 레이더 유도 미사일, 그래서 얘만 어떻게 기만하고 빠져나가면 나는 살 수 있어 라는 그런 영역이었는데, 지금 지대공 통합방공 체계들은 사악하고 악랄할 정도로 정말 많이 발전해 있어요. 우리가 지난 한 20년 30년 동안 봐왔던 걸프전부터 이라크전, 아프가니스탄 전쟁, 이런 전장들 싹 다 잊어야 돼요. 그리고 그 지대공 통합방공 체계의 위협이 이제는 북한까지 넓어지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S-300이나 S-400급 지대공 미사일 체계라던가 단거리의 부크 계열 미사일 체계라던가 이거 전부 다 지금 요즘 북한에서 열병식 때 다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라고 그 전장 환경에서 안전하냐라고 생각해볼 문제예요. 지금 러시아군, 우크라이나군 양쪽 모두 보면 생각보다 각 승단위의 방공체계가 상당히 좋아요, 다들. 그러다 보니까 양쪽에서 다 같이 격추가 되고 있는 것이고, 그나마 맨패즈라는 측면을 놓고 볼 때 아무래도 서방 헬기가 러시아 헬기보다 조금 더 나을 수 있는 부분은 이런 미사일들이 날아올 때 워닝을 주고 전자전을 활용을 해서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아무래도 서방 쪽 헬기가 좀 더 많이 갖추고는 있겠죠. 하지만 기본적인 환경은 동일하고 서방제 헬기가 그 공간에 가더라도 비슷하게 격추가 될 거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최근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장에서 보여지는 모습을 보게 되면 헬기가 없으면 그럼 어떻게 작전을 할 것이냐에 대한 질문에서 그 대안으로 무인기를 생각해보면 되지 않을까? 라는 의견이 다수설이었고, 그리고 현재도 사실은 이 다수설이 힘을 얻고 있는 상황이에요. 파라나 플라라고 불리는 FVL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ALE라고 불리는 형태의 유무인 복합체계를 미군은 현재 고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유무인 복합체계의 주요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통합방공체계들을 제거를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최소한 고위협의 지대공 통합방공체계의 위협은 좀 제거를 하고 현재 가지고 있는 그 회전식 전력들을 운용을 해보겠다라는 게 현재 미군의 구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점도 한번 생각은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높은 수준의 AI 기술이 무인체계로 통합이 될 수 있습니까? 매달 현재 격추되거나 추락돼서 손실되고 있는 우크라이나군의 무인체계가 10,000대가 넘어요. 대부분은 우리가 알고 있는 DJI 드론이라던가 이런 형태의 드론들이겠죠. 이게 전자전에 쉽게 기만을 당하고 떨어지는 이유는 굉장히 간단해요. 무인체계들이 AI를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요. 현재 시점에서 이쪽 무인체계들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발전을 해줄 수 있을지에 대한 장담을 아무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아직은 러시아밖에 없어요. 그런데 현재 경쟁 중인 FVL 사업에서 파라 쪽의 경쟁 모델 중에 로키드 마틴 시콜스키 쪽 모델이 현재는 동쪽 반전 로터를 제안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직은 가능성을 배제는 못합니다. 왜 많이 채택을 안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니요, 동축 반전 로터 좋아요. 좋은데 이건 기술의 시기하고 흐름의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동축 반전 로터 자체가 러시아에서 개발한 기술이다 보니까 미국에서 좀 그 기술을 받아들이는 데 시간이 좀 걸렸고, 동축 반전 로터는 안정적인 기술이고 안전한 기술에 해당하고, UH60의 후속이라고 할 수 있는 게 플라 사업인데, 그 플라 사업에서 동축 반전 로터 타입이 선정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그쪽이 떨어졌어요. 미국군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퍼포먼스를 선택을 했죠. 공격 정찰 헬기인 파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몇 개 업체가 서로 경쟁을 하고는 있는 상황인데 크기를 조금 작게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기존보다. 여전히 저고도에서 조금 더 붙어 다니는 형태의 작전을 선호를 하는 것 같고, 지금까지는 전투를 수행하는 전투원의 역할이 더 컸다면 아마도 파라나 이쪽 영역에서는 그 전투원 역할보다는 무인기들의 활동을 뒤에서 확인하고 통제하고 그 다음에 위협들을 제거하는 형태로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일종의 현장 지휘관 같은 이런 역할이 조금 더 많이 부여되는 그런 형태로 체계 생존성을 높여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